지난 15일 시작된 코로나19의 지역 내 재확산, 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대전의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는데요. 이 방문 판매 업체를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N차 감염. 감염의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선 최초 감염원도 파악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대전발 코로나19의 현황과 대책을 짚어보고요. 등교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남부호 부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대책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대전시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죠. 대전시 보건복지국 이강혁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의 대전지부 강영미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안타깝게도 어젯밤 최초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100명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고 이렇게 손끝으로 5분. 일상이 그립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우리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끝까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거다. 이 차 유행이 가을에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장기적으로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나흘새 대전과 세종, 충남 확진자는 22명, 이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집단 감염 확진자는 19명입니다. 여기에 2차, 3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N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대전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전 방문 판매 업체발 N차 감염이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70명을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네. 갑자기 6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예, 먼저 좀 추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 총수는 103명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5일 이후에 갑자기 이제 다단계 방문 판매업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때 이후에 추가된 확진자만 총 57명입니다. 근데 그 확진자들을 이제 저희가 역학조사라든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확진된 사례가 이제 4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단계 방문 판매업을 중심으로 장소는 달리하면서 소규모 모임 형태로 서로 아주 역학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모임 과정을 통해서 확진이 이제 산발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온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번 6월 15일 이후 확진자들 보면은 특히 연령대를 분포가 예전과는 다르게 6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60대 분들이 총 전체 확진자 중에 26분이고요. 그리고 50대 후반, 또 70대, 이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또 다른 이전과는 다른 연령 분포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6월 15일 이후부터 하루에는 많게 10명까지도 발생한 적이 있지만 최근 또 2, 3일은 또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확진자 발생 숫자 면에서 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좀 더 우리가 이 대전이 우리 코로나 상황이 더 확산될지 또 진정될지는 앞으로 남은 2, 3일 이번 주말에 굉장히 고비이고 또 기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방문 판매 업체 있잖아요. 처음에는 탐방동 오렌지타운 그리고 뭐 괴정동 자연걸링 힐링센터 그리고 최근에는 둔산 전자타운. 전자타운이 제일 많죠.
근데 여기 기사를 보다 보면 암호화폐 관련성이 나오고요. 또 뭐 종교 모임이 있었다. 도대체 이 세 군데에서 지금 환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큰 그림은 지금 대략적으로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네, 뭐 장소별로 그 현장의 특성이라든가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둔산 전자타운, 그 건너편에는 오렌지 타운, 또 뭐 힐링랜드 23이라든가 건강 힐링센터 등 또는 이제 소규모 그 카페 모임을 통해서 또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장소별로 이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그 결국은 그 확진자들이 그 동선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타운에서 그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그 확진자들이 동선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확진자들과의 그 동선을 추적하다 보면 서로 이제 장소별로 중복돼서 중첩되고 그런 같이 모임을 통해서 그 서로 감염이 되고 또 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게 어떤 뭐 종교적인 뭐 모임이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지만 최소한의 다단계 방문 판매업, 그것이 뭐 암호화폐가 됐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건강식품이든 화장품이든 이런 그 물품을 또는 우리 온라인상에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또 가상화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다단계 방문 판매업을 소재로 해서 소규모로 장소를 달리하지만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또 소규모 집단적으로 발병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국장님께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요. 그 요양보호사하고 접촉한 80대가 또 감염이 됐죠. 네. 예, 이제 그 부분하고 또 걸리는 게 뷔페 식당,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뷔페 식당인데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이제 뭐 대전시에서 무료 검사를 받게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러던데 이를 통한 추가 확산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발생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그 다중이 이용하는 그 시설이라든가 장소, 예를 들면 뷔페라든가 뭐 웨딩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또 불가마 사우나 등 이런 다중이 이용하지만 저희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그 확진자가 다녀갔던 그 날짜, 그 시간을 중심으로 좀 여유 있는 시간에 걸쳐서 기간을 좀 넓게 잡아서 그 날짜에 그 시간에 그 장소를 방문했던 모든 시민분들은 그 무료로 검사를 해드린다고 안내 문자를 보내고 어제까지 이제 그 검사 결과에 의하면 둔산 전자타운과 오렌지 타운 외에는 타 지역에서 유성에 있는 이제 경화장 호텔 사우나 거기에서 추가 1명이 확진 나온 거 그리고 둔산 전자타운에서 8명 또 오렌지 타운 뭐 2명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고 난 이후에 추가 확진 나온 거 외에는 타 지역에서는 아직 추가 확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엔 그 서전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박사님, 그 뭐 지역사회 감염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근데 그 대전시 브리핑을 보니까 그 이제 좀 긍정적인 건 이제 확진자가 새로 추가되는 양상이 어떤 기존의 방역망 안에서 나오고 있다. 예. 그러면서 확진율이라 그러죠. 확진율이 최근 한 1.7%에서 뭐 최근에는 1.0%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약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다행인 것은 접촉자들끼리 그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일 그 확실하니까 그거는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 그 감염자 재발생 지수 R값이 지난 2월부터 해서 3월까지는 0.45 정도였었는데 지금 5월, 6월 겪으면서 1.79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79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로 지속되면 앞으로 지금 하루에 한 50명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7월 9일 이후로 해서는 하루에 8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그 R값을 0.89 그러니까 지금의 50% 이하로 줄여놓지 않는다고 하면 확산세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800명이라는 건 좀 굉장히 1.79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다못해 25%라도 줄여지면 1.34 정도가 되면 하루 발생 숫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네, 네. 그렇게 되면 한 25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는데 그걸 지금의 반값으로 줄이는 것이 저희가 가장 목표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지역 감염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관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대전 확산세 재확산이죠. 심각하다 보니까 제일 긴장하는 사람들 학부모들입니다. 뭐 저도 네. 애를 키우지만 네, 네. 이제 대전에서 재확산이 퍼지니까 학부모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왜 계속 등교 수업을 교육청이 강행하냐, 무리 아니냐 네, 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학교 현장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학교가 굉장히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성인 감염으로 인해서 또 학생들이 감염이 현재까지 대전시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명도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부모님 감염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염되는 추세가 전국적인 추세이고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를 굉장히 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을 통해서 감염이 이전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등교한 이후에 감염세가 학생이 전국이 약 한 30여 명 그리고 교직원이 한 17명 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학생들이 확진자에 대한 주변을 같이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검진을 해보면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의 감염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한다든지 또 그런 또 선생님이 원래 가르치는 데 전념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생활 지도나 방역에 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죄송하고 또 때로는 선생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의 질이 좀 저하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 대표님이 좀 얘기를 좀 이어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 누적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서면서 안전 안내 문자가 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대전 지역에서 확산세가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그 학부모들이 당장 내일 학교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체험학습 신청서를 써야 되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대전시가 지금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감염이 소규모에서부터 집단 감염으로 계속 양상이 비롯되고 있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도 거리두기의 시기를 맞춰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제 학생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주변 학교 39개 학교를 이틀간 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학생에 의한 확진 감염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후 약방문으로 나중에 수습하기보다는 좀 2주 정도 확산, 그러니까 그 잠복기가 있는 그런 시기에 2주 정도 학교를 좀 중앙 차원에서 등교 중지를 권고하는 게 어떤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말씀을 좀 이어서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네, 네.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제 교육청 담당자가 네. 인터뷰한 걸 봤는데 네. 이건 대전교육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네. 아니다.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같이 이제 우리 또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시죠. 한 학생 한 학생이 굉장히 귀중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학생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선 이제 광주 말씀을 잠깐 주셨으니까 광주와 대전은 분명히 다르다. 광주는 어떤 아이들이 PC방에서 일어난 상황이고요. PC방을 다녀간 학생들이 수십 명인데 그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선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 19개 학교에 대해서 원격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거고요. 대전의 경우는 학생의 확진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이 된다면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은 바로 마스크를 끼고 그런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중대본에서 나온 매뉴얼과 그다음에 교육부와 교육청과 같이 함께하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스크를 끼고 바로 아이들이 기과 조치를 하고 학교는 바로 그때부터 그 학교는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가 나오고 싶다 안 나오고 싶다 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육부 차원에서 수업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할 때는 교육부, 교육청 단위학교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과연 확진이 어디까지 되는 건가. 근데 가장 거기에 기본이 되어 있는 모토는 바로 수업이나 학력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될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그거를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시가 뭐 갈등 관계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교육부와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서 아이들 휴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개교할 때에도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그 역학조사나 통해서 또 하나 방역시설 충분히 한 후에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등교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자제분들 다 키우셨죠? 이제 네, 다 대학 뭐 졸업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자제분들은 없어서 이쪽에 좀 관심은 덜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교육청 물론 대전시하고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교육 방역 대책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보완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본분이고 또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안전하게 잘 보호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와 같은 그런 사태가 터진다고 하면 대전도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맞겠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시스템을 유지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 수업을 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물론 이제 학교 방역은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하지만 사실 만약에 학생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진짜 뭐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시 차원에서 물론 교육청과 공조를 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좀 신경 쓰는 부분이나 뭐 이렇게 아쉬운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하나 사례 경과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네. 저희 최근 확진자 가운데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학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그 검사 결과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던 예가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학생이 음성이 나왔고 그래서 그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학교 학생들의 방역, 또 학교의 시설 방역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잘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가 또 학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걸 좀 옆에서 직관적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래처럼 적어도 학생들의 중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학생들 감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하고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또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뭐 지원 또 그런 것도 항상 협의해 나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시청하고 저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상황만 해도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뷔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네네. 뷔페에서 또 아르바이트 하는 또 학생들이 또 고등학생들이에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21명인데 거기서 이제 괜찮다고 진단을 내리고 한 아이들 빼고 이제 지금 한 15명 정도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주말에 아르바이트 그렇습니다. 주말에 예. 이제 너무 손님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경우에 사실은 시청이 굉장히 고마운 게 그런 학생들을 빨리빨리 보건소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조사를 받도록 해주시고 또 나오는 그런 진단을 교육청에 빨리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학교에 대한 방역은 저희가 철저히 하지만 아이가 검진을 하거나 이렇게에 대한 정보는 시청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나오셨지만 그런 어떤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체제가 지금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예. 말씀드리면 네네. 그 학교하고 이제 각 구별 보건소하고 굉장히 긴밀한 연락 체계를 그렇습니다.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각 구 보건소를 통해서도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교하고 항상 뭐 연락 체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이제 등교를 하다 보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네. 학생이 갑자기 증세가 있어서 좀 검사를 필요하거나 병원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우리 소방본부 또 관할 소방서에서 그 구급대를 상시 그 대기해서 언제든지 출동해서 환자 그 학생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강 대표님,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지금 현행 등교 수업을 하는 지금의 어떤 정책 같은 건 뭐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격주로 등교하는 학교도 있고 또 요일을 정해서 등교하는 학교도 있고, 어쨌든 학교와 교육청과 방역 당국에서 학생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마스크 쓰는 거, 뭐 양치 대신 각을 하는 거, 그리고 뭐 시간마다 체온 체크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방역에 신경 쓰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무리 거리두기를 시행하려고 해도 쉬는 시간에 같이 막 놀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막 벗어 던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학년일수록 더 하겠죠. 네, 저학년일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이제 보건교사가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역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방역 전문가를 배치하고 또 한 교사가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도 떨어질 뿐 아니라 좀 생활 지도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돌봄 보조 인력을 투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오히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심각할 때보다 돌봄 공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많은 학교인 경우에는 돌봄 교실도 부족하고 지역 내에 돌봄 시설도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돌봄 공백이 크고, 또 맞벌이 가정이나 소외계층의 아이들은 방치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뉴스에 나오고 이럴 때마다 우리 지역도 좀 지자체 차원에서 돌봄이 구축되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이런 의견이 많이 있고요. 지금 그 구청에서 하는 돌봄은 중단된 상태인가요? 네. 지금 코로나 한참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부터 지금까지 무기한 중단이고요. 제가 보건복지부랑 구청에 계속 연락을 시도해 봤는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긴급 돌봄이 시행될 때보다 더 학원이나 여러 친척들에게 맡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교감님, 그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이제 첨언을 해서 드리면, 돌봄도 그렇고요. 이제 네. 수업의 질도 사실 걱정입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네네. 저희 아이도 하고 있지만 네. 참 원격 수업이라는 거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많아 보입니다. 있습니다. 네. 예. 네. 어떻게 이런 이제 뭐 사실 코로나19 사태 교육청도 예상을 못한 사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좀 개선책 같은 건 계속해서 좀 모색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 고민을 하고 있고, 원격 수업의 가장 큰 뭐 장점이라면 뭐 지식 전달 체계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면 수업, 아이들이 나오는 것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리고 또 사실 남을 또 배려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 같이 사는 교육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대면 수업이 더 많이 장기화돼서 간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학교에 나와서 수업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돌봄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청에서 돌봄을 차단함으로 해서 학교 내 돌봄 수업 학생 수가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16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돌봄 전담사들이 더 많은 시술을 좀 같이 좀 부담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피로도가 높아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되는데 학생 지도나 방역이나 돌봄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걸 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말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스럽긴 하고요. 그래서 교육청은 이제 교육부와 협력을 해서 단위 학교에 2,800명 정도의 그 선생님들을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의 그 방역 활동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 올 때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중식 급식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럴 때에 그런 분들이 조금 투여해서 선생님들을 조금이라도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습의 질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서로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질까-봐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얘기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이제 지역 방역 대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국장님, 이제 대전시가 이제 동선을 숨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이나 허위 진술한 사람들. 지금 고발한 사람이 3명인가요? 지금 현재 2명입니다. 현재 2명. 고발 예정 1명 더 있는 건가요? 네. 2명을 고발했습니다. 예. 지금 동선을 숨기면서 수사도 어렵고 그리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고령자 비율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가적인 방역 대책 2, 3일이 고비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쪽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동선 이제 역학조사 과정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고의로 본인의 동선을 은폐하거나 또 허위로 하거나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굉장히 중하게 받아들이고요. 그거는 개인의 동선 그 은폐 차원이 아니고 동선을 은폐함으로 해서 또 다른 그다음에 N차 감염 또 그건 다른 부추중 다수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2명을 현재까지 고발 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방역 대책은 큰 틀로 말씀드리면 일전에 시장께서 선언하셨듯이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이제 정부 차원,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 전국적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이제 자금의 좀 상황이 좀 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고강도의 생활 속 거리두기를 7월 5일까지 하는 것으로 천명을 했고요. 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시청이든 구청이든 다종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박물관이든 도서관이든 또 다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이런 걸 포함합니다.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잠정 폐쇄 조치를 했고요. 거기에는 일반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포함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의무화하고 그리고 이제 고위험 시설로 해가지고 원래 8개에다 12개 종으로 이제 확대했는데 예컨대 유흥 주점, 단란 주점이라든가 또 노래방 또 최근에는 이제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 특히 교육관이라든가 홍보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대규모 학원, 뷔페 이런 곳들까지 포함해서 12종에 걸쳐서 우리 시는 이제 3,070여 개가 됩니다.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내지는 방역 수칙, 해당 장소별로 또 시설에서 또 종사자라든가 이용자들이 지켜야 될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확진자의 발생이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말 종교 모임이라든가 소규모 모임 또 어떤 친지들 간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서 적어도 모임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집단 감염, 좀 접촉에 의한 감염 개연성을 차단하고 하는데 아주 중점을 두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사님, 대전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외신을 보면요. WHO가 2차 대유행을 경고를 했다 그러고요. 어제 미국에서 나온 확진자 수가 36,000명. 예, 미국에서 10월까지 6만 명이 더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어떻게 그 몇 가지 제가 질문이 많아서 좀 말이 꼬였는데요. 일단 쉬운 거부터 여쭤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름이 되면 꺾일 거라 그랬습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습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양상은 전혀 아니거든요. 일단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지금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그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중국이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중국 그 우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게 막 발생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겪는 데서 보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냐 아니면 그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생성된 바이러스냐 그런 문제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뭐 대개 소나 아니면 다른 그 양 아니면 돼지 이런 것들이 박쥐를 거쳐서 사람한테 들어오면서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 크게 독성을 갖고 있지 않는 걸로 됐었습니다. 근데 그 메르스하고 사스를 겪으면서 이게 변이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기존의 바이러스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게 그 병을 심각하게 일으키고 사망률을 뭐 그 중동 같은 경우는 50% 이상 일으키는 상황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9% 정도까지 사망률을 일으켰었는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그런 쪽보다는 약하지만 일종의 면역 체계를 악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에이즈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감염력이 상당히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여름철에 발생을 줄인다라고 예측한 거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여름철 되면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지금 더운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걸 봐서는 여름철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이 맞는 것 같고요. 인도에서도 확진자가 뭐 10,000명씩 나온다고. 예. 인도가 굉장히 덥고 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달랐던 게 그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네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다르죠. 있고 예, 예. 그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도 황사 덕분에 옛날부터 마스크를 많이 쓰는 문화가 있어서 지금 잘 됐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19가 돌면서부터는 그 KF94나 뭐 80 이상의 그 품질이 좋은 마스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구원에서요. 지금 뭐 약간 변종이 생기면서 이제 여름에도 사라지지 않는 바이러스.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백신이 개발돼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변하기 때문에 백신의 약발이 떨어진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좀 섣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 기존에 감기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이러스가 변종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금년에 돌았던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만들었을 때 다음 해에 그 약이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기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이유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확한 것은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에서 그 바이러스의 변이 상태를 그 확정해서 얼마나 처음 지난 1월 달에 발생한 것과 지금 6월 달에 발생한 것이 차이가 얼마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나와야 되겠지만 일부 지금 최근에 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서 백신이 7월 15일부터 인체 실험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20% 정도는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이런 변이 속도가 20%씩 진행된다고 하면 나중에 백신을 만들어서 임상 시험이 끝났을 때는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 상태로 안전하게 간다고 하면 백신이 성공할 수가 있고 코로나를 제거할 수 있지만 정말 지금처럼 변이가 이렇게 20% 이상 6개월 사이에 발생한다고 하면 앞으로 새로 만들어내는 백신이 과연 효과를 얼마큼 갖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네. 그럼 대전에서 여름이나 가을에 대유행할 가능성 꽤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질병관리본부장님께서 지난번 말씀하신 게 1, 2월 달부터 시작된 게 1차 팬데믹이고요. 그다음에 4, 5월 달 겪으면서 좀 줄어들었다. 지금 대전이 잘못하면 대구 경북 사태와 같은 변이로 넘어갈 수 2차 팬데믹으로 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주말을 잘 넘겨서 더 이상 실환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에 더 퍼지지 않는다고 하면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정말 2차 대유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감님 이어서요. 네네. 그 이제 지금 방역 대책 쭉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건 이제 학교랑은 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그 자가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그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네. 스트레스가 문제인데 네네.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교육계 계시는 분을 만났더니 학교 내 스트레스가 폭발 직전이다. 학생들 뛰어놀지 못하고요. 맞습니다. 마스크 네. 어떤 이런 사실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 마음의 병도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교육청에서 어떻게 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원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수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하소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많이 뛰어놀 그런 나이인데 마스크를 쓰고 한 자리에 앉아있게 하니까 얼마나 굉장히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또 학업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어떤 다양한 걸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우울증이나 그다음에 불안감 이런 것들을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에듀힐링 센터라고 센터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와 연계된 것은 이제 정신질환 그 치료센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센터나 그런 센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교육부 차원에서의 어떤 센터가 있어서 5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제든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드리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는 면대면을 통해서라도 진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이제 힐링 센터에 블루라는 어떤 그런 채널이 있어서 누구든지 어느 학생이든 어느 학부형이든 이런 상황을 면담을 주신다고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 대표님 뭐 집안의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죠. 뭐 중국에서는 뭐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이혼율이 엄청 높아졌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저도 뭐 지구복구하고 있습니다만 뭐 바라는 게 혹시 있으세요? 어떤 게 좀? 저는 이제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네. 평소에는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서 정말 애틋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같이 몇 달 동안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좀 사이가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가족 간의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일을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애를 어디 맡길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아무놀이 챌린지를 올려보자 뭐라도 하려는 학부모들의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정이나 또 교육 현장에서 그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보건교육, 위생교육을 학교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초유의 사태이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장기화에 대비하려면 그 방역과 보건에 대해서 좀 교사 연수도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도 기존의 뭐 감기 예방이나 식중독 예방 교육을 넘어서서 팬데믹 사태까지 대비한 교육을 좀 정규 수업 시간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우울감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이들도 코로나 블루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까지 정규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심리적인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지금 계속 학사 일정에 맞춰야 되고 수업 시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인정 부분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성취하고 그거를 평가하느냐에 대한 방식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계속 혼란을 겪고 학부모들도 혼란을 겪었던 이유는 기존의 틀 안에서 어떻게든 그걸 유지하면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초유의 사태를 겪는 만큼 기존의 틀은 과감히 깨고 행정 편의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을 준비해야 할 타이밍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분야가 교육이라고 보고요. 좀 이 교육 관련해서 학부모와 또 교사와 교육청이 더 자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좀 돌봄 문제와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이 모색하고 고민해서 장기전을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코로나가 일상이 돼버렸죠. 네. 지금 뭐 굉장히 무거운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국장님 지금 터진 거 맞기도 정신 없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장기적인 변화, 일상이 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 보건당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아직 그 부분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으시죠?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이제 코로나는 이제 한번 일과성으로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찌 거창하게 하면 인류가 계속 생존하는 같이 가야 될 그런 동행이라고 누구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표현하던데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뭔가 교육뿐만 아니고 모든 일상 생활 패턴이라든가 생활 문화적도 그렇고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방역을 일상화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가지고 생활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안전하게 생활 방역을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생활할 건가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방역 대책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네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2차 대유행 그리고 이제 일상이 된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 시간은 한 30초 정도씩 부탁을 드리고요. 당장 이제 이 재확산된 대전발 코로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또 극복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까?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감님께서 좀 순서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이제 그 말씀 전에 우리 학부모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학교 보건교육 저희들이 대전시가 이제 304개 교가 있었습니다만은 41개 교가 사실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보건교사를 못 뒀는데 그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보건교사를 다 채워서 304교가 모두 보건교사 확보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행이 계속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분명히 바뀔 거고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묵묵하게 현장에서 학교를 잘 지켜주심으로 해서 아이들 간에 어떤 그런 확진이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학생들에게도 참아주고 더 이 무더위가 왔는데도 마스크 벗지 않고 하는 부분들 또 이렇게 왜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이런 데 대해서도 참여해 주시는 우리 학생께 감사드리고 학부모님 지원해서 집에서 아이들 자녀 키우기 굉장히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 힘든데도 불구하시고 참으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께 전반적으로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스크 사용법을 좀 제대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샘플로 하나 가져왔는데 보통 사람들이 요새 덥고 힘드니까 되게 그냥 이렇게 코 밑에나 입 밑에다 이렇게 해놓고서 형식적으로 걸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사용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쓰실 때 이 코 위에까지 올리시고 위에 이 철심을 꼭 눌러서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고 정말 답답하시면 이걸 좀 더 세워서 올리면 이 입하고 코하고 떨어지는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용하셔야지 이거 그냥 폼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 더워지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그거 꼭 좀 염두에 좀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대책은 마스크하고 개인위생 수칙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신다면요. 마스크 말씀하셨으니까 마스크 착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또 말씀으로 알겠고요. 저희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역학조사를 할 때 처음 확인하는 것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동선상에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 여부에 따라서 감염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만큼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뭐 전체적으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각 분야별로 있지만 결국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어떤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게 결국 이제 생활화되고 또 문화로 또 어찌 보면 정착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스크도 이제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게 코를 내놓고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그러시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고 또 그거를까지 절대 못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또 날씨 기후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얼마 전까지는 이제 뭐 보건용 마스크에서 KF 뭐 94다 80이다 뭐 때로는 면 마스크까지 이렇게 권장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날씨 여건이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부담이 덜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있는 뭐 덴탈 마스크라든가 또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선별적으로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하실 때 마스크 착용률을 최대한 높여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강 대표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때 불거진 공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교육의 구체제를 좀 허물고 자율과 자치 그리고 책임이 함께하는 그런 미래 교육을 함께 설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네요. 네, 저희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을 의료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을 전하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